올 한 해 보니까 게임업계 주가가 막 반토막이 3분의 1 토막이더라고요. 우리 게임 업체들이 비즈니스에서 좀 취약해진 면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모든 게임사들이 뭐 난리가 날 정도로 지금 그러냐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3N 중에 넥슨 빼고 두 개가 좀 어렵고요. 2K 중에 크래프톤은 좀 괜찮고 카카오 게임즈가 좀 어려워요. 넥슨 자체가 MMORPG 명가가 아니었어요. 넥슨 같은 경우는 저는 경영의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기자들에게 저는 게임 산업이랑 친해져라, 게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은 실적이 좀 그랬다고 하지만 나쁘게 볼 필요 없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오늘은 뭐 게임업계에 보면 다시 올까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잡아봤고요. 지난주에 굉장히 큰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스타도 있었고 또 롤드컵도 있었어서 국내 게임업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축제의 장이었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이제 게이머 입장은 아니고 이 티타임즈의 뭔가 이 분위기상 이 경제적인 걸로 좀 풀어볼 텐데요. 그래서 첫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요 LCK라고 하죠. 이 한국 그렇죠. 리그부터 이제 롤드컵까지 요 LOL 요 리그가 어떤 리그인지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한번 소개를 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엄청나고 이게 일단은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리그 오브 레전드의 그 한국 공식 프로리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e스포츠가 처음 생긴 나라죠. 사실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전 국민적인 인기를 그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게임을 이제 스포츠 중계화하는 이런 모델이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는데 덕분에 뭐 한국은 많은 노하우와 인프라를 쌓을 수 있었죠. 이게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방송 중계라든지 아니면 행사장 관리. 우리나라는 정말 뭐 예전에 50만 명까지 이렇게 행사장 참여 인원을 관리하고 그랬었거든요. 뭐 스타리그 시절 때. 그리고 뭐 스폰서십 유치라든지 이미 우리나라는 뭐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대기업들을 스폰서십으로 유치한 경험이 있고요. 뭐 선수단 구성이라든지 프로게이머 발굴 및 육성이라든지 뭐 게이머들 뭐 관리하다 보면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데 그들 일종의 좀 연예인과 같아가지고 네, 정말 그 엄청난 시행착오를 다 겪어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리그 오브 레전드가 뭐 제가 후술하겠습니다만 사실 2011년에 나와서 거의 바로 터졌거든요. 그리고 뭐 10년 넘게 장기 독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빠르게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페이커를 위시로 해서 정말 가장 성적이 좋은 그 전 세계에서 그런 선수층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뭐 로컬 리그들이 모여가지고 롤드컵이라는 그런 그 라이엇 게임즈가 그 인증하는 그런 뭐 국제 그런 그 리그를 하는데 거기서도 가장 많은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지역 리그와 비교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하는데 가장 많은 시청자 수를 보유한 그런 리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얼핏 생각했을 때는 정말 스타리그 시절 생각했을 때는 진짜 가난 뭐 이런 게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막 임요한 뭐 연봉 1억 하면 막 다들 선호하고 사실 지금 1억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땐 많았죠. 근데 그리고 뭐 정말 그때 이제 게임단 얘기 들어보면 눈물 젖은 빵 먹은 얘기만 계속 듣고 뭐 그러는데 지금 이제 차원이 다르죠. 뭐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에서 농구단의 그 팀 하나를 운영하는데 보통 한 60에서 80억 정도 운영비가 든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뭐 적게는 뭐 100억에서 많게는 200억 정도 그 운영비를 쓸 정도로 뭐 게임하는데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씁니까? 뭐 일단 숙소 필요하고 네. 그리고 다들 뭐 연봉도 높고 예. 그리고 또 2군도 운영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연습생도 운영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감독도 돈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체계화됐고 규모화됐다고 볼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이번에 특히 그 결승전이 우리나라에서 결승전뿐만 아니라 이 롤드컵 요 토너먼트가 우리나라에서 주로 열렸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뭐 경제적 효과가 2천억 원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뭐 사실 우리 이런 어떤 큰 행사가 있었는데 경제적 효과가 얼마다 이런 뭐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번에도 그렇고 뭐 옛날에 무슨 G20 뭐 개최하면 경제적 효과가 몇 조다 뭐 이런 것들 했는데 그게 뭐 과학적인 뭐
거기서 뭐 GDP가 그렇게 일어났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뭐 이런 브랜드 노출 효과나 뭐 서울이라는 그 어떤 도시가 또 전 세계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게 노출되는 이런 가치를 다 합치면 뭐 한 2천억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그 수치 자체가 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만큼 이 행사가 우리가 일반인 저 비게이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행사는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높은 수치를 부여하는 것 같고요. 네. 이번에 특히나 결승전은 막 안표 값이 네. 160만 원이다, 뭐 300만 원이다 이러면서 이거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 중고나라나 네. 저 뭐 번개장터 이런 데 가가지고 안표값을 봤어요. 얼마에 올라오나.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표를 300만 원에 팔겠다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300만 원에 사겠다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살려는 의지를 갖고 올렸다기보다는 이 안표 장사 약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한 게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표 때문에 이 티켓 값이 올라가고 또 못 구하고 이러니까 화가 난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 중고 플랫폼에서 오히려 나 살게 얼마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렇게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거래된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돼요. 뭐 그 고척 스카이돔 네. 여기가 이제 17,000명이가 들어가는 이제 행사장인데 10분 만에 동이 났다고 하니까 물론 안표 장사도 많이 있고 매크로도 많이 있겠지만 10분 만에 모든 표가 다 팔렸고 그다음에 CGV가 뭐 40여 개에서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현장 중계는 아니겠지만 네. 그걸 송출해서 이렇게 틀어주는 극장에서 틀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40여 개 극장에서 했는데 그것도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롤드컵이 진짜 엄청난 그런 리그인 게 그러니까 시청자 수가 4억 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주말에 잠깐 뭐 결과 궁금해갖고 이렇게 중간중간 켜봤더니 뭐 유튜브에 동시 접속자 수가 뭐 100만이 넘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 유튜브만 중계한 게 아니라 다 막 중계했으니까 뭐 길거리 응원도 벌어졌었잖아요. 네, 맞아요. 광화문에서도 10,000명인가 나와서 그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날 추운데 그러니까요. 그때 영화였던 것 같은데. 이번 월드컵 때 그렇게 많이 안 나왔을걸요? 네, 이거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고요. 잠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페이커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페이커 연봉이 이게 그 우리 농구나 야구나 이런 것처럼 정식 공개는 안 돼요. 이게 그냥 다 썰로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중국의 어떤 그 구단주가 나 페이커 영입하려고 했는데 내가 얼마를 불렀는데 페이커가 거절했다라고 하면서 말한 게 페이커가 70 몇 억에 계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해서 그게 지금은 어떤 업계 정설처럼 그러니까 페이커 연봉은 70 몇 억 정도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 실제가 그게 70억 원에 뭐 그게 연봉인지 뭐 계약금인가 포함인 건지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죠. 네. 보통 스포츠 스타들도 예전에 인기 있는 분들 계약하고 이러면 뭐 CF나 이제 이런 거 껴서 네. 보장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뭐 정확하게 지금 오픈된 거는 없지만 아무튼 기사들을 보면 뭐 70 몇 억, 뭐 100억 네. 가까이 그다음에 뭐 에이스 각 팀 에이스들은 뭐 10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대기업 스폰서십도 엄청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게임인데 막 그 금융사들부터 해서 엄청 많은 대기업들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롤이라는 게임이 이제 10대부터 30대 초중반 정도까지 인기 있는 게임이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타겟하고 싶은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자신의 성장을 위한 어떤 고객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이제 브랜드 노출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광고 모델로서는 진짜 매력적이죠. 이렇게 수백만 명 노출하는 그런 뭐랄까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MZ 세대다라고 하면 진짜 매력적인 그런 광고 모델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메이저리그 이런 데가 여전히 보는 사람은 많은데도 그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가 그 노년층들이 보니까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는 층이 보니까 이제 광고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네. 최근에 어떤 스타트업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웃스탠딩하고 뭔가 같이 프로모션 해보자라고 만나는데 거기가 뭐냐면 그 LOL의 그 전적이라든지 지금까지 활동 내역들을 다 크롤링 해가지고 그걸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최적의 솔루션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그분의 그 대표님 말 빌리자면 네. 아 나 왜 이렇게 그 못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 넌 뇌지컬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그 머리 못 쓰는 네. 넌 피지컬이 안 돼서 그래. 손이 빠르지 않다는 거죠. 뭐 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데 그 솔루션은 굉장히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스킬을 강화해라. 이러이러한 쪽으로 전략을 풀어가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근데 저 얼핏 들었을 때 첫 번째로 놀란 게 아 이런 걸 리그 오브 레전드가 데이터 오픈을 하는구나. 데이터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건 좀 차별화된 오퍼레이션이다라고 이렇게 느꼈고 두 번째는 거기가 1, 20억 정도 투자를 받았어요. 오. 그러니까 굉장히 니치한 그런 네. 영역인 것 같잖아요. 하나의 게임의 서드 파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거 보면 말씀하신 그런 것도 공감하면서도 이 게임에 대한 파괴력과 몰입성, 시장성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실력을 올리고 싶은 욕구가 많으신 거죠, 다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석도 받아봐야 되고. 근데 그걸 이제 창업 아이템으로 삼는 스타트업이 나왔고 1, 20억 투자를 받았다는 거죠. 예. 올 한 해 같은 경우 보면은 게임 업계 소식을 사실 좋은 소식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분명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성과급 파티 막 이렇게 하면서 게임 좀 잘 나가는구나 싶었는데 올 한 해 보니까 게임 업계 다 막 뭐 3N사부터 시작해갖고 뭐 크래프트, 펄어비스 이런데 다 주가가 막 반토막이 3분의 1 토막이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 작년 말까지 그랬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한 코로나 시국이죠. 결국은 이 코로나 시국에 그 비대면 모든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이제 주가를 높였던 거는 사실이고 그 기저효과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게임 업체들이 비즈니스에서 좀 취약해진 면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게임사들이 뭐 난리가 날 정도로 지금 그러냐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기저효과가 셌던 거죠. 뭐 우리 지금 네이버, 카카오 다 주가 뭐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그 당시에 비교하면 그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영향은 혹시 어떤가요? 예를 들어 뭐 메타버스가 확 꺾인 거라든가 아니면 NFT, 네네. 뭐 블록체인, 뭐 플레이 투 언 이쪽으로 막 게임사들이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네. 그게 꺾인 영향도 있나요? 뭐 그런 거를 뭐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주가를 높였던 그 많이 그 엄청 기대를 받았던 그게 사실 그 메타버스가 엄청 날 거야. 그거는 아직 안 들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블록체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게임사들이 기대를 갖고 태핑을 한 건 맞는데 그거를 뭐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한 회사들은 뭐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냐? 그거는 너무 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했듯이 코로나에 의한 기저 효과 그리고 실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것, 요 두 가지가 이제 맞물려서 이제 좀 주가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해됩니다. 그럼 실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저 효과. 네, 기저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근데 모든 게임사가 다 뭐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대표적인 게임사 넥슨 이런 데는 여전히 실적이 좋습니다. 네. 여전히 좋고 그리고 뭐 사실 넥슨 같은 회사들이 이제 제일 좋은 점은 아주 탄탄한 기반이 있거든요. 던전 앤 파이터나 이렇게 메이플. 메이플 스토리 이렇게 제가 게이머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임들이 아주 탄탄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래 해도 떨어지기도 힘들어요. 네. 그 넥슨 같은 회사들은. 이게 지금 게임 업계에서 사실 두 가지 전략이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는 사실 이제 그 원펀치 그냥 한 방에 그냥 뭘 하자 네.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깔아놓자 여러 개를 좀 반 깔아놓자 이 두 가지 전략이 있었는데 사실 몇 년 전까만 하더라도 한방 전략이 사실 더 유효했어요. 게임 산업이 계속 이제 규모화 되다 보니까 한방 하면 정말 뭐 1조 막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버니까 한 몇십억짜리 몇 개 모아봤자 이게 뭐 되냐라고 하는데 뭐 지금 게임 업계의 약간 본질적인 문제점이 좀 그 표면화되면서 이 한방 전략이 점점 좀 약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막 조단을 못 넘는 거죠 예전처럼.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과금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깔아놓기 전략 한 수십 개 IP를 깔아놔서 다 합치면 이제 뭐 몇 조야 이 전략이 지금 유효하고 있고 넥슨이 그래서 좀 최근에 그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게임사를 뭐 3N, 2K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회사 엄청 많지만 네. 3N은 넥슨, 넷마블, NC,
2K는 네, 크래프톤하고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이제 3N 2K라고 보면 3N 중에 넥슨 빼고 두 개가 좀 어렵고요. 네. 2K 중에 크래프톤은 좀 괜찮고 카카오 게임즈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5개 중에 대표 5개 중에 2개는 좀 괜찮다. 그래도 40%. 네. 그러면 이게 원펀치가 어떻게 보면 NC 소프트 같은 전략이고 그리고 까라노차가 넥슨 같은 전략이잖아요. 근데 아까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한국 게임 시장이 이렇게 커지게 된 일종의 방법론 같은 게 있었거든요. 성공 방정식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뭐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딱 전략을 취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되면 이걸 계속 고도화시키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좀 옆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한 거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 모델이 한계에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크게 좀 4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르 편중성. MMORPG에 너무나도 이렇게 그 편중돼 있다는 거 이게 그래서 다양성이 없다는 거 이게 좀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유저들이 대중적이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매니악한 사람들 혹은 소수 이용자들이 어떻게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세대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뭐 가장 물론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만 가장 게임 제작자 중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송재경이라는 분이시잖아요. 네. 바람의 나라를 만드신. 근데 지금도 게임 제작을 하고 계신데 뭐 굉장히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적 송재경이냐 20-30년 전인데 뭔가 왜 송재경님의 세대가 아직도 지금 게임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대체 이게 뉴페이스는 언제 나오냐 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뭐 네 번째는 그 뭐랄까 IP상 뭐랄까 그 많은 사람들의 속을 얻지 못한다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이야기한 롤 같은 경우는 총 4억 명이 이렇게 롤컵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게임사들이 만든 그런 게임들 보면 정말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진 게 있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그걸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앞서 제가 얘기한 4가지 요소들이 지금까지 성공 방정식이었어요. MMORPG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고 네. 송재경님을 필두로 한 사람들이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세대 뭐랄까 대중적 IP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엣지 있는 IP들이 뭐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뭐 소수 이용자들에게 돈을 뽑아 먹었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큰 손으로서 과금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성공 방정식인데 이게 지금 뭐랄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이거를 게임 업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게임 업계 임원분들, 그러니까 정말 이제 PR 쪽 말고 정말 실무 임원분들 만나면 다들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상징적으로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님이 뭐 지스타에서 정말 MMORPG의 편중적인 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MMORPG의 명가는 NC소프트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점은 정말 이제 게임 업계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좀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저도 요즘은 안 하는데 어렸을 때는 게임 많이 했었거든요. 뭐 대항해 시대, 네.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아시나요? 혹시 그건 몰라요. 뭐 삼국지, 네. 창세기전 이런 네. 게임 많이 했는데 그때 정말 감동을 느끼면서 막 밤새고 그랬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딱 이제 게임을 깔고 해보면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호구 입장 뭐 이런 느낌이 다 오는 것 같아. 너무 게임 UI, UX적으로 느껴지니까 네. 아마 저뿐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제 동년배들은 다 그런 감동을 가졌을 텐데 네.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롤러서 표현되는 거라면 한국 게임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실패했다. 네.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마일 게이트도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로스트아크가 단단했던 그런 게임계 공식을 깼다 또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넥슨 게임 더 파이널스가 최근 오픈 베타로 또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데이브 더 다이버 또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넥슨이 요즘 진짜 좋은 게임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데이브 더 다이버 이런 게임을 좀 보면 이게 한국 게임이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굉장히 참신한 느낌이 듭니다. 뭐 이게 그래픽도 참신하고 스토리텔링도 참신하고 한국 게임 느낌은 좀 아닌 이게 글로벌에서 먹히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반성을 통해서 좀 참신한 게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것보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넥슨 자체가 네. MMORPG 명가가 아니었어요. 아. 넥슨 자체가 캐주얼 게임과 네. FPS 게임에 그 굉장히 이제 잘하는 그리고 네. 해외에 있는 IP를 잘 만들어 오고 그리고 되게 좀 글로벌 단위로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매출도 굉장히 많아서 좀 넥슨 같은 경우는 저는 경영의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게임 제작자나 게임 회사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한 게임 성공시키면 뭐 그걸로 약간 좀 흥청망청하다가도 두 번째 게임 하면 또 이제 이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리스크를 조직적으로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잘 다운시켰죠.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일 때 빛을 발한 뭐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요 시기만 봐서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이 게임은 흥행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들도 이 흥망성쇠가 막 확 올라갔다, 확 떨어졌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불과 모바일 게임 초창기 시절에는 뭐 넷마블 이런 데가 어마했잖아요. 그때 넥슨은 모바일에 실패했다 이러면서 모바일 시대 넥스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몇 개가 성공하면 또 확 올라갔다가 또 그게 이제 수명이 다하고 다음 게임 히트를 못 치면 또 훅 내려가고 이런 이제 게임 산업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있긴 하죠. 넥슨도 퍼블리싱으로 MMORPG 이런 것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모바일도 안 되고 이래갖고 와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또 이런 진짜 이제 와서 역시 넥슨이야. 최 대표님은 아무튼 국내 게임 업계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고 지금 신 대표님은 큰 문제 없다. 아니요, 큰 문제는 있죠.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들한테 특히 국내 이용자들한테 불신을 얻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 맨날 말로 돈쓴, 돈마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게임 회사들이 이제 규모가 커지고 벌어야 되는 돈도 많아진 거고 또 성공 방정식이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그 리니지로부터 배운 그 성공 방정식이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그 방정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인 게임과 그 다음에 돈 버는 방식 이런 게 근데 또 말했듯이 이제 계속 뽑아먹는 이런 게 계속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이제 이 게이머들이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게이머들이 한국 게임사들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뭐 우리 댓글에도 불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게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고, 그래서 글로벌에서 뭐 이제 뭐 성공을 해야 되는데 물론 글로벌에 성공한 게임도 많이 있지만 뭐 아직까지 뭐 한국 회사들이 뭐 글로벌 보편적으로 엄청 잘 나가는 회사가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게임 업계가 좀 인재를 유출당한 것 같긴 해요. 네. 게임 업계 옛날에는 IT 업계 최고의 인재들은 게임 업계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게임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는 우리 엔터테인먼트지만 그걸 작동시키는 백엔드 기술은 굉장히 엄청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해서 이제 인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테크가 쪽에 뭐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스타트업도 생기고 성공하는 좀 뭐 스타트업들 나오고 그쪽에서 많이 또 이렇게 인재들을 영입해 갔기 때문에 게임 업계는 뭐 맨날 뭐 구로에 등불이니 뭐 이런 막 그런 거 했잖아요. 크런치 뭐드니 이러면서 막 엄청 고생을 많이 하면서 게임 개발해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좀 세서 인재들이 좀 유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도 좀 한국 게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공부 잘하고 개발 잘하는 애들은 최사 게임만 만들고 그러니까. 뭐 이랬었는데 요새는 또 그렇지 않은 느낌도 들고요. 사실 올해 1년 동안 제가 이 게임 관련 뉴스 중에서 제일 많이 본 거는 위메이드 같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여기가 NFT 뭐 P2E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좀 소식이 나왔었잖아요. 올해 위메이드는 뭐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그 P2E와 위메이드의 실적은 좀 별개예요. P2E의 위메이드가 굉장히 투자 활동을 하고 있고 뭐 매출도 어느 정도 내고 있는데 사실상 위메이드의 매출 대부분은 상당수는 뭐 라이센스 미래의 전설이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게임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P2E를 이제 게임에 적용해서 거기도 돈 벌고 있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는
뭐랄까 가상화폐로서 가지는 생태계 구축에 좀 더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위메이드가 P2E를 하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이유는 퍼스트 펭귄이기 때문인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크립토와 게임은 찰떡이에요.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립토가 지금까지 비판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래 블록체인 좋고 탈권이 다 좋은데 ICO하고 다 좋은데 딱 MAU 보면 30명 막 이런 거 막 이러면서 이제 조설받고 비판을 받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게임이야말로 정말 뭐 코인, NFT, 메타버스가 이제 융화된 원초적 모델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코인은 뭐 사이버 머니인 거고 NFT는 아이템인 거고 메타버스는 세계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게임사들도 P2E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오너분들도 굉장히 이제 투자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우리 게임 같은 경우는 다 대형 회사들 위주로 재편이 되어 있고 이들은 대부분 다 상장사예요. 근데 상장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회색지대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하지 않고 있다가 딱 위메이드가 총대를 낸 거예요. 우리 사실 위메이드 기업 문화 자체가 뭐랄까 되게 선구적이고 되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그런 좀 문화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내놓은 게 사실 위믹스인 거죠. 그래서 위믹스를 하나의 게임 생태계의 그 기축통화로 삼아가지고 이거를 그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걸 내놓았는데 근데 그게 되게 우욕지가 엄청 컸었죠. 그래서 뭐 한때는 시총 3조 원까지 이르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그것 때문에 위메이드가 가진 보유 코인이 그 재무 평가를 해가지고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이건 이제 영업성과하고는 좀 다른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투자자 피해도 좀 났고 그리고 또 뭐 정치권하고 연루가 됐고 또 거래소로부터 이제 퇴출되기도 해가지고 되게 우여곡절이 좀 많았죠. 근데 되게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정말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크립토와 게임은 찰떡인데 이걸 제일 먼저 공격적으로 한 회사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걸 구축해 놓았거든요. 그래 앞으로 내놓을 게임에 계속 위믹스와 연동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해 볼 만하다. 굉장히 응원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회의감도 뭐 내비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 P2E 돈 버는 게임이라는 게 이제 북미나 유럽 이쪽에서는 그 게임을 게임 자체로 즐기고 싶은데 이게 이제 현실의 경제관념이 들어가서 오히려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자기는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게임을 하는 걸 즐기는데 이제 이게 현실 돈하고 연관되면 이 게임 자체의 재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거부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이제 뭐 동남아나 상대적으로 약간 저소득 국가로 가면 이제 이거 열심히 하는데 아이템이 생기면 족족 팔기만 하는 거예요. 진짜 생계로 하시는 이거 게임이 아니고 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생태계 과연 기획한 대로 게임을 즐기면서 이 즐긴 결과를 가지고 뭐 현실의 금전적 이득도 얻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을 표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크립토의 가장 큰 문제가 실물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P2E가 잘 되려면 대박 게임이 그걸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럴 계획은 없겠지만 배그라든지 롤이라든지 이런 데가 가상화폐를 도입했다. 그러면 진짜 완전 게임 체인징 되는 거거든요. 시대가 그냥 세상이 바뀌어 버리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들은 그걸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이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위메이드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되게 엄청나게 잘 될 것 같고 엄청난 제작비를 들어간 것에 그 엄청난 IP 뭐 이런 것과 뭐 P2E를 연동하려면 좀 부담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고 있기 때문에 좀 테스트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근데 이런 시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대단하고 저는 좀 혁신적인 그런 면모를 좀 변화하고 싶습니다. 그리는 그림이 크죠. 그냥 게임 잘 만들어 성공시켰다 이런 그림이라기보다는 위메이드는 뭐 약간 앱스토어 느낌의 거대한 플랫폼이 되겠다 게임 쪽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림 자체는 거대합니다. 지금 위메이드 또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모바일 게임 초기에도 윈드러너가 뜨면서 위메이드가 막 그 게임업계 인재를 다 빨아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뭔가 항상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때 깃발 들고 좀 뛰어나가는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성공까지 이루어지냐는 모르겠지만 그 최 대표님의 평가는 일단 그렇게 깃발 들고 뛰어가는 게 큰 의미가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많이 주변에서 물어봐요. 거기 사기 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거 진지하게 저한테 물어보는데 근데 거기 있는 분들 만나고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그건 아니다. 정말 일단 상장사이기 때문에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검찰 조사를 지금 여러 차례 받았지만 아직 뭐 나온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 보면 정말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 뭐 세련되게 정말 노이즈 없이 이렇게 차차차차 하면 좋겠지만 또 그럴 정도의 여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슈가 나오기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좀 지금 안 좋은 얘기, 우울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자 지난주에 또 큰 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스타 어땠다고 합니까? 지스타 예년을 회복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코로나 이전에 지스타는 뭐 예를 들어 기자들도 다 가보고 싶어하는 행사였죠, 맞죠? 네, 술 마시려고. 그러니까 뭐 저도 애 키우지만 우리 애도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행사고, 네. 그러니까 모두 지스타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한 번쯤 가서 즐기고 싶어하는 축제 같은 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과정을 지나면서 많이 위축됐고, 뭐 사실 온라인에서 그 현장을 느낄 수 없는 온라인에서 했던 행사라는 게 의미가 사실상 없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좀 어려웠어.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아주 완전히 종식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였고 또 심지어 작년에 지스타 직전에 우리 이제 이태원 참사라는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인파가 모이는 거에 대해서 서로 다 조심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 작년까지만 해도 지스타가 예년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예년보다 훨씬 더 잘 됐다. 그리고 뭐 최대 관객 수 이런 건 이제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늘 일단 써놓고 시작했거든요. 올해 최대 관객 경신 써놓고 시작했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확 좀 줄었다가, 네, 줄었다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줄었다가 거의 한 20만 명 정도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게임사들도 다시 여기에 많이 관심을 그러면 기울이게 됐나요? 네, 그렇죠. 이번에 NC가 그 출품을 했는데 이게 한 몇 년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나 8년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NC가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죠. 지스타가 다시 메이저 게임사들이 다 관심 있는 행사로 돌아왔구나라는 거 하나, NC가 이제 더 이상 리니지 하나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거 하나를 느낄 수 있는 그 참여죠. 김택진 의장이 나와서 이제 뭐 발표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요새 그나마 이 국내 게임사들의 좋은 뉴스를 본다 치면은 이게 콘솔 게임 쪽에서 꽤 성공 사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쪽 앞으로 좀 유망합니까? 한국 게임사에서? 유망하다 뭐 이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지스타에서 게임 대상을 받은 게 이 콘솔 게임이거든요. 이 콘솔 게임이 이 대상을 받은 것도 제가 몇 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받은 거예요. 그동안 계속 그 모바일 게임이 주로 이제 메인 포커싱 되다가 우리나라에서 콘솔 게임이 이제 다시 포커싱이 되는 시점이 됐다는 건 확실하죠. 우리나라에서 콘솔 게임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심히 안 한 이유는 있어요. 우리나라 유저들이 콘솔 게임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유저는 이제 PC 시절에 PC 게임을 많이 했고 모바일이 되면서 모바일로 확 옮겨왔지만 이 콘솔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성이 좀 낮죠. 국내 게임 회사들이 도전하기에는. 그런데 이제 뭐 요즘은 하지만 이제 해외는 콘솔 게임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전체 시장 규모가 70몇 조 된다고 하는데 더 이상 우리나라 유저들만 가지고 우리 게임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콘솔 게임을 내놓고 있는 거죠. 게임 대상 받은 게 그 피해 거짓. 네네. 아니 피해 거짓을 제가 올해 중순 정도에도 벌써 와 되게 게임 괜찮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이게 진짜로 해외에서도 잘 터지고 있는 건가요? 피해 거짓은 또 그 평가가 굉장히 좋고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피해 거짓뿐 아니고 아까 우리가 뭐 굉장히 훌륭한 게임이다라고 했던 그 데이브 더 다이브 그것도 이제 PC에서도 하고
이 콘솔에서도 하고 이렇게 플랫폼을 여러 개 쓰는 이제 게임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어요. 배틀그라운드도 뭐 PC도 하고 콘솔도 하고 모바일도 하죠. 이제 모든 플랫폼에 다 적응하는 이런 전략들을 우리 게임사들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그 10년 전부터 하겠다고 한 거였는데 이제야 좀 기술적으로 뭐 UI적으로 이게 좀 먹히나 보군요. 개발을 뭐 오늘 했다고 내일 개발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게 피해 거시지 네오이즈잖아요. 네. 아, 오랜만이네요, 네오이즈. 아, 네. 진짜 한동안 피망 맞고만 그 진짜 한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네오이즈가 이게 참 뭐가 없다가 예, 이렇게 다시 잘 됐군요. 아까도 이제 모바일 게임이 계속 대상을 받아왔었다. 모바일 게임의 시대였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게임 인재 유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본명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모바일 시장, 모바일 앱 시장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게임 스타트업 진짜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력 있으신 분들은 다 게임 스타트업 창업하셨고 스타트업 쪽에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요새 스타트업에서 게임 얘기를 이렇게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게임 스타트업을 많이 취재를 했는데 보통 스타트업 취재하면 대부분 다 잘 돼요. 왜냐면 뭐 제가 힘이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오기까지 필터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다 추천받고 이렇게 되다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게임 스타트업들이 다 안 됐어요. 그 인터뷰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많이 안 됐어요. 그게 이제 많은 걸 좀 시사하는데 그래서 사실 게임이라는 게 가장 벤처와 어울리는 그런 업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것 같아요. 좀 하나 게임이 터지면 그러니까 순식간에 정말 10명짜리 회사가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기업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모바일 나타났을 때 뭐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나왔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넥스트 플로어라는 드래곤 플라이트 모바일 게임 만든 회사는 정말 한 명이서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매출 수백억 만들기도 하고 뭐 썬데이 토즈라든지 파티 게임즈라든지 데브 시스터즈라든지 뭐 이들이 게임 하나로 다 상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잭팟 터지면 대단한 시장인데 근데 이게 2015, 16년까지는 그게 먹히다가 16, 17, 18년부터는 이제 안 먹히게 되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 회사들이. 왜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한국 게임 시장이 MMORPG 위주로 너무 과대하게 재편이 돼버렸어요. 근데 MMORPG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 공식화가 가능하거든요. 뭐 과금 체계, 뭐 사운드, 뭐 그래픽, 캐릭터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노하우 측면에서 밀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제 뭐 시장만 하더라도 예전에 막 그 시장이 모바일 시장 개화될 때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이 틈을 어떻게 보면 퍼스트 펭귄들이 이렇게 쑤셔갈 틈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게 딱 규모화가 되니까 시스템화가 되니까 이걸 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정말 이게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그 엄청나게 저명한 창업자들도 게임을 해서 실패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뭐 이은상 전 NHN 대표라든지 그리고 허민 네오플 창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패를 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정말 허민 네오플 창업자의 경우 그 게임사를 모바일 게임사를 만들어 도전을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하니까 정말 멘탈이 흔들려서인지 솔직히 왜 내가 실패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직원들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왜 실패했겠어요? 사실 뭐 게임이 재미없으니까 실패한 거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렵고 무서운 시장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기회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인데 첫 번째는 그 유명 게임 제작자가 만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MMORPG가 굉장히 그 규격화됐고 정해졌다고 하는데 정말 몇십 년 동안 MMORPG만 만든 장인들이 있어요. 정말 방망이 깎는 장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창업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오딘의 개발사 뭐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히트의 개발사 뭐 넷게임즈 같은 회사가 정말 뭐 신생 게임사였지만 정말 그 창업자들이 방망이 깎는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대박을 쳤고 그리고 니치한 영역을 잘 공략하는 회사들도 좀 잘 됐어요. 예를 들면 뭐 랜덤 다이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타워 그 디펜스 게임인데 그 게임이 글로벌 단위로 히트를 치면서 거기가 111%라는 회사예요. 그 개발사가 거기가 그래도 매출 1000억대 이상을 달성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슈퍼진이라고 동남아시아 대상으로
이 간단한 미니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도 되게 수백억 매출 만든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너무 어렵다. 날고 기는 사람들도 진짜 손발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말 이제 방망이 깎는 노인들은 가능하다. 그리고 정말 니치한 영역을 공략하면 정말 가능하다. 정말 그 가뭄에 콩나듯이 뭐 이런 시장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인물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고인물이거나 정말 완전 뉴페이스거나 그래서 앞서 얘기하는 뭐 111%나 뭐 슈퍼진 같은 경우는 물론 그분들 예전부터 사업을 하긴 했는데 좀 뉴비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식의 접근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게임으로 돈 버는데 미니 게임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게임업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완전히 차별화된 접근을 하면 정말 리스크가 많겠지만 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결론을 내려보면은 게임 업계가 올해 아무튼 뭐 주가니 뭐니 이런 걸 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었는데 이제 지스타도 활발하게 열렸고 그러면 이제 롤드컵도 되게 성황리에 열렸고 이제 게임 업계가 그러면은 반등할 기회만 남았나 이제 저점 찍었나요? 뭐 이렇게 약간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게임 업계가 그래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는 뭐 언제나 내년은 희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네. 뭐 우리 지금 게임업계 위축을 상징하는 회사가 NC인데 NC가 뭐 이제 TL이라는 이제 맨날 만들던 MMORPG가 아닌 다른 장르의 게임을 만들고 또 뭐 이런 아까 말했던 콘솔 게임도 만들고 해서 좀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하고 또 내년에 이제 새로운 게임들을 출시하려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분위기가 반전되기를 기대해 보는 거죠. 네. 네. 그냥 소망이군요. 네. 뭐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게임 산업은 네. 흥행 사업이에요. 진짜요? 영화하고 똑같아요. 네. 영화가 대박 칠지 안 칠지 모르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최 대표님? 저는 그 기자들에게 네. 후배 기자들 저희 기자들에게 저는 게임 산업이랑 친해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게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그 성장성이 정말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왜 성장성이 엄청나냐 너무 간단하거든요. 가장 싼 가격으로 가장 큰 희열을 주는 게 오히려 혁신성이라든지 뭐 그런 걸 진짜 뭐 조명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아트테크란 말이 가장 어울리는 게 게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뭐 롱텀으로 보면 뭐 성장성은 너무 뭐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게임 업계랑 어떻게든 엮여라 그리고 게임 업계 취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이유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한국 게임 시장이 지금 세대 교체 시점이고 좀 기형화됐기 때문에 아마 뭐 한 1, 2년 정도는 조금 저는 좀 위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조만간 뭐 해결책 만들 것 같고 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좀 뭐랄까 그 좀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어쨌든 MMORPG 중심의 그런 시장 분위기는 그대로 유효하겠지만 왜냐면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무엇보다도 제일 잘하니까 그리고 한국 게임사들이 정말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MMORPG 분야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도 웃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들이 한계를 깨닫고 아마 트래픽 많은 그런 게임 쪽을 개발을 할 것 같아요. 되게 좀 저가라든지 알프가 낮다든지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뭔가 영화나 뭐 아니면 다른 IP와 뭐 연동하는 그런 모델이 1, 2년 동안 좀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IT에서 절대 망하지 않을 시장 두 개가 게임하고 보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점 그러니까 IT가 발전할수록 보안 더 중요해지는 거고 IT가 발전할수록 자동화되면 사람들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점점 게임 같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더 발전을 할 것은 분명한데 그 발전한 시장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느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게임도 점점 이제 글로벌, 옛날에는 우리나라 게임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런칭도 글로벌로 하고 즐기는 것도 글로벌로 하죠. 근데 점점 이제 글로벌 장벽이 없어지기 때문에 게임도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좀 더 우리 기업들이 더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플랫폼이 뭐 스팀 이런 플랫폼들이 장벽을 다 없애버렸어요. 네. 예.
근데 좀 사용자 여담으로 사용자 경험은 진짜 좀 많이 개선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게임 하는 거 보면 이게 마케팅 방식도 약간 좀 더럽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게임 내용하고 전혀 관계 없는데 네. 그걸로 앱 다운로드를 유도시킨다든지 근데 약간 죄책감이 없는 것 같고 약간 중국산 게임들이 좀 많이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뭐 게임 딱 틀면 정말 어떻게든 과금을 시키려고 하고 정말 너무나도 심리적으로 딱 이 순간 가장 큰 심리적 고통을 줌으로써 이 돈을 통해 치유받아 그래서 아마 그래서 콘솔이라든지 스팀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영향력이 없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뜨고 있잖아요. 전 그게 좀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은 깔끔하거든요. 정말 딱 돈 내면 그냥 한번 결제하면 그냥 그 광고 없이 그리고 더럽지 않게 계속 게임을 재밌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확산돼야 될 것 같고 확산될 것 같아요. 이런. 안 그래요. 아 그런가요? 콘솔로 게임이 얼마나 우리나라 게임의 과금 방식이 확산되지 세계로. 전 세계에서 지금 열받아 죽겠어요. 나 분명히 돈을 주고 샀는데 돈을 계속 내야 돼 이게. 그래서 좀 그렇지 않은 게임에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게임의 그 장점이라고 하면 이게 게임 뭐 재미 뭐 아니면 뭐 이런 스토리텔링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세진 않다고 하더라도 게임 운영은 진짜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기술적으로도 뭐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그 세계 한 세계에 들어와서 서로 게임을 하는 이런 거 우리 엄청 많이 해본 거잖아. 우리 게임사들은. 근데 이게 해외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이 경험을 우리 게임사들이 다 갖고 있어요. 이러면 메타버스 시대에 이거 진짜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메타버스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 운영 기술 또 이렇게 수익을 아까 말했던 그 적절한 시점에 돈을 내도록 만드는 이런 물론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그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같은 경쟁이 벌어지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만 잘 만들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그런 얘기 이경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0년 동안 서름 겪으면 10년 동안 잘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뭐 박명수나 유재석이 이제 잘된 이유는 10년 년 동안 유명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게임사들이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그런 걸 거쳤어요. 정말 보면 초창기에 이제 자본 시장이 없어가지고 다 SI 하면서 이렇게 바람의 나라 만들고 이제 그 NC소프트 그 리니지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게임이라는 엄청난 편견 속에서 욕을 먹어가면서 계속 방법론을 고도화했기 때문에 그 내공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좀 그랬다고 하지만 이들은 뭐 정말 뭐 충분히 극복한다. 네. 뭐 나쁘게 볼 필요 없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뭐 주식 매수 타이밍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건 주식 투자 방송이 아닙니다. 깜짝 놀랐네. 아 맞지 않나요? 왜 문제가 된다? 여기 보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지금 뭐 종목 찍은 것도 네. 아닌데. 저희랑은 상관이 없는 의견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게임 업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렇게 자주 다루는 장르는 아닌데 워낙 큰 또 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안 다뤘기 때문에 이 게임 업계도 분명히 눈여겨봐야 되는 곳이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한번 다뤄봤고요. 또 아까 이 라이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20년 가구 막 이런 게임이 그냥 계속 틀어놓는다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안에 밸런스 조정, 경제 조정 이거 엄청 컨텐츠 잘해야 패치 되잖아요. 계속 해야 되고 그쵸.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 노하우가 있다는 그리고 게. 또 하나 뭐 이건 편집되겠지만 하나 또 재밌는 사실 얘기해주면 네. 언론계에서 네. 아시다시피 게임 기자들이 진짜 고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만큼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도 여기에 빠져나가면 나오질 않더라고요. 계속 어떻게든 버티더라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산업의 유망성이라든지 매력을 보여주는 거고 뭐 홍재희 기자님도 게임 취재했을 때가 진짜 재밌잖아요. 행복하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유망성을 보여주는 게임 업계 아무튼 내년에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번 조망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 진짜로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망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아예 잡담 없이 거의 바로 시작을 했는데 막판이니까요. 한번 어떤 또 소식이 있으신지 들어보면서 끝내볼까요? 뭐 아웃스탠딩 요새 어떤 소식이 있으십니까? 아웃스탠딩은 연말에 이벤트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계속 30개월
45% 할인 이벤트 하고 있는데 아웃스탠딩 구독권 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그 연말에 뭐 좋은 이벤트를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파격적인 뭐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스탠딩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사이트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라인은 어떻습니까? 바이라인은요, 이제 내년 1월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런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라기보다는 기존 채널이 망했기 때문에 새로운 채널을 한번 파보려고. 재런칭 아니 새로운 채널로 한번 그 우리 신사임당이라고 아시죠? 네. 그분 말씀이 계속 새로 런칭하는 게 낫다. 죽은 거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죽은 거는 어쩔 수 없고 떠나 보내고. 새로 이제 지금 기존에는 너무 잡탕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좋은 컨셉 하나 잡아서 하나로 가자. 지금 대충 뭐 아이디어는 어디로 잡을 것 같으세요? 저희도 뭐 미드구석의 스타트업이라 스타트업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까지.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이번에 3주 만에 했던 게요. 지난주에 아무래도 첫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가 목요일날 있었어서 수요일 저녁에 라이브 하기가 좀 힘들어갖고 지난주는 좀 수년을 이번 주로 했고요. 다음 주에는 원래 간격대로 그대로 이제 이어서 다음 주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픈 AI와 요 생성 AI 시장에 대해서 그때쯤 되면 이제 다 정리가 됐겠죠. 한번 그때 A부터 Z까지 쫙 한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지금도 제가 페이스북 보면 많이 올리시는 게 대체 5일간 무슨 일이었어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슈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 한번 라이브를 보시면 저희 심재석 선배가 심재석 대표님이 자세하게 아마 정리해 주시지 않을까. 네, 두 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우리 한번 네. 보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챗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